비가 사너리를 타고 흘러내리던 저녁, 현도는 작은 남자의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흩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빗줄기는 촘촘했고 기와 사이사이에 고인물이 한 박자 늦게 떨어졌다. 풍경은 젖은 소리를 길게 끌며 흔들렸고 나무 계단 아래로는 소나무 냄새가 눅진하게 올라왔다. 그때였다. 기완마루 끝 하늘과 지붕의 경계에 하얀 무늬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처음엔 젖은 종이 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흰 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도는 설거지하던 대야를 내려놓고 마루 끝에서 2번 눈을 비볐다. 흰 점은 조금 더 또렷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하게 몸을 웅크리고 빗물이 몰려올 때마다 동그랗게 오므라드는 모습. 그건 종이나 헝겊이 아니라 젖은 숨을 들이쉬는 작은 생명체였다. 눈이 비에 익숙해질수록 실루엣이 살아났다. 뾰족한 귀, 좁은 허리, 긴 꼬리, 흰 개였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기와 끝에 올라갔는지 현도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몸짓에는 제자리에서 더 버티기는 어렵다는 조급함이 깔려 있었다. 기와의 각이 발톱을 밀어냈고 물이 맨살을 미끄러뜨렸다. 거기 있구나. 현도는 누구에게 들려줄 것도 아닌데 낮게 말했다. 빗방울이 그의 목 뒤로 들어왔다가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마루 기둥 옆에 세워둔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끌어냈다.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퍼졌다. 이날만큼은 사다리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현도는 사다리의 발을 넓게 벌리고 기와의 물기를 피해 각도를 잡았다. 발을 한 칸 올릴 때마다 발목으로 비가 흐르고 소매로는 물이 몰려들었다. 사다리 중턱쯤에서 바람이 커졌다. 젖은 소매가 팔에 들러붙고 금속 발판이 얇게 떨렸다. 현도는 숨을 깊게 고르고 위를 올려다봤다. 흰 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수록 미끄러진다는 걸 본능이 먼저 깨달은 듯했다. 대신 귀만 조금씩 떨렸다. 바람이 귀를 밀면 개는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떴다. 그 눈과 현도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내려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포기가 먼저 깔린 눈빛. 그래서 더 가야 했다. 마지막 칸을 밟는 순간 현도의 왼발이 물기 위에서 슬쩍 밀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무릎을 굽히며 중심을 낮추고 왼손으로 처마 끝을 움켜쥐었다. 손끝으로 거친 기와의 날이 느껴졌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쉰 뒤 그는 오른손을 개에게 내밀었다. 가까이서 보니 개의 임에는 젖은 털이 이마선에 붙어 있었다. 냄새는 비와 흙, 그리고 약간의 긴장. 그는 손바닥을 보이듯 천천히 내밀었다. 손끝이 개의 이마를 다을락말락 스쳤다. 그 순간 기와 위에 얇은 이끼가 미끄러지듯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사다리가 얕게 흔들렸다. 그의 발목이 순간적으로 휘청였고 금속이 낮게 끼익 울었다. 현도는 몸을 더 낮추며 기와의 무릎을 거의 붙였다. 손바닥으로 지붕의 물기를 짚자 차가운 물이 손금 사이를 흘렀다. 개는 눈을 한번 크게 감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마를 그의 손바닥에 기댔다. 그건 어떤 신호 같은 것이었다. 이제 해도 돼. 현도는 속으로 그렇게 들었다. 그는 턱으로 살짝 끄덕이며 개의 목 아래를 부드럽게 받쳤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몸을 자신의 쪽으로 살짝 끌었다.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밀려왔다. 무릎이 기와의 경계를 스쳤다. 쇳맛 같은 기와 냄새가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현도는 왼팔에 개의 겨드랑이가 걸리는 느낌을 확실히 잡았다. 그리고 사다리 쪽으로 중심을 옮겼다. 가장 위험한 한 호흡이 지났다. 사다리 첫 발판으로 오른발이 돌아오자 금속이 안정된 소리를 냈다. 개의 몸은 가벼웠다. 가벼운 만큼 떨림이 있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개는 단 한 번도 낑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현도의 품 안쪽으로 얼굴을 바짝 붙였다. 젖은 콧등이 승복의 천을 적셨다. 마루에 발을 내딛자 비소리가 한 톤 낮아진 듯했다. 현도는 사다리를 접어 세워두고 개를 품에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한지문을 닫는 순간 비의 소리가 종이 너머에서 부드럽게 변했다. 방 안은 얇게 어둑했다. 그는 등잔에 불을 붙였다. 촉이 작게 타오르며 노란 빛을 만든다. 작은 불빛이 젖은 바닥에 동그라미를 놓았다. 현도는 솜수건을 드기 위해 주전자 위에 얹었다. 보리차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개는 구석의 낮은 상 옆에 몸을 말고 앉았다. 턱이 떨렸다. 그는 뜨거운 수건을 살짝 흔들어 온기를 적당히 빼고 개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등잔불이 개의 눈동자에 작은 점을 만들었다. 눈동자는 흔들렸다가 점점 느려졌다. 현도는 젖은 털이 서로 엉긴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살 풀어주었다. 도망칠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그는 바닥에 얇은 깔개를 두 겹 깔았다. 구들장의 잔열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개는 몸을 조금 펴고 고개를 바닥에 댔다. 코끝에서 짧은 숨이 오갔다. 약간 겁먹은 눈빛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피로가 들어왔다. 현도는 조용히 등잔불을 낮췄다. 비소리와 호흡소리가 겹쳤다. 그 두 소리는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현도는 두어 번 일어나 개에게 물을 바꿔주고 깔개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했다. 개는 자는 듯, 깨어있는 듯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숨을 고르게 이어갔다. 밖에서는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문지르는 소리가 났다. 어떤 소리는 짧게 스쳤고 어떤 소리는 더디게 끌렸다. 현도는 그 소리들이 시간을 쌓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걸어오지 않는 길을 비가 대신 오가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한지문을 조금 열었다. 새벽 비는 밤비보다 덜 성마르고 냄새는 더 선명했다. 마당의 흙은 작은 발자국으로 찍혀 있었다. 지붕과 마룻대 사이로 흐르던 물길이 잦아들자 새소리가 가늘게 들어왔다. 현도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개는 깨어 있었다. 눈은 또렷했지만 몸의 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그는 보리차를 조금 그릇에 식혀서 내밀었다. 개는 냄새를 맡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다. 혀가 그릇 바닥을 한 번 스쳤다.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남았다. 해가 구름 뒤에서 흰 그림자로만 떠올랐을 때 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몸의 무게를 앞다리에 잠깐 실었다가 뒤로 옮겼다. 현도는 문을 열어주었다. 마당의 비는 여전히 얇게 내렸다. 개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잠깐의 눈 맞춤, 그리고 낮은 꼬리 흔들m. 그 다음엔 문지방을 넘었다. 발바닥에 묻은 물이 마루에 두세 점 번졌다. 개는 절문까지 소리 없이 걸어 나갔다. 현도는 따라 나가지 않았다. 따라 나가야 붙잡게 될 것 같았고 붙잡는다고 해서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날 낮 내내 비는 가늘었다 굵어졌다를 반복했다. 바람은 방향을 돌렸다가 다시 산 쪽에서 불어왔다.
현도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처마 끝에 걸린 물기를 고르게 손질했다. 그 사이사이에 그는 마당 끝 돌계단 너머를 몇 번씩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비만 오고 나무심만 젖고 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질녘이 와서야 그는 등잔에 다시 불을 붙였다. 불빛이 방의 모서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아주 낮고 약한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카랑한 울음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 소리. 마치 천 조각이 물을 머금고 바닥을 새우칠 때 나는 그 미묘한 마찰음처럼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현도는 문으로 갔다. 한지문 너머로 그림자가 있었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다. 그 공기 속에는 숲의 냄새가 더 진하게 깔려 있었다. 문턱 앞에는 흰 개가 서 있었다. 몸은 아침보다 덜 떨렸고 눈빛에는 급한 흔들림이 없었다. 대신 개의 입에는 젖은 보자기가 물려 있었다. 300여리 물을 잔뜩 먹어 어둑해진 보자기, 내 귀퉁이가 묶여 작은 꾸러미가 된 그것을 개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보자기가 바닥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현도는 숨을 고르고 먼저 개의 이마를 짧게 쓰다듬었다. 잘 왔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보자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매듭은 비에 젖어 더 단단해져 있었다. 손가락 끝에 젖은 삼배의 거친 결이 와 닿았다. 그는 매듭의 귀퉁이를 한 올씩 벌렸다. 그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 소리보다도 작고 새벽에 들었던 새소리보다도 더 가까운 살아있는 소리였다. 매듭이 하나 풀렸다. 보자기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작은 몸부림이 느껴졌다. 현도는 등잔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불꽃이 살짝 흔들리며 보자기의 주름을 길게 드러냈다. 그 주름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개는 문가에 앉아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숨이 내쉴 때마다 콧등의 물방울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어떤 것이 곧 드러날 자리, 그 자리를 위해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 발짝 물러선 듯한 고요였다. 그는 매듭의 나머지 한 귀퉁이를 잡았다. 젖은 삼배가 손에 달라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보자기의 입술 같은 부분이 조금 벌어졌다. 그 틈으로 따뜻한 김이 얇게 올라왔다. 비 내리는 날의 공기와는 다른 온기였다. 현도는 호흡을 아주 얕게 했다. 바람의 흔들림이 등잔불에 닿지 않게 손끝을 더 느리게 움직였다. 이제 마지막 한 겹만 남았다. 보자기 안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다. 가느다란 숨을 3번 섞은 뒤 나오는 마치 세상의 첫 소리 같은 울음. 현도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손바닥으로 보자기의 마지막 주름을 펼쳤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뼘 정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한 박자 쉬어간 듯했다. 개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으나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눈빛은 바깥빛처럼 맑았고 기다림처럼 고요했다. 현도는 숨을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호흡을 이어갔다. 그의 손끝 아래 젖은 천이 마지막으로 미끄러지며 길을 열었다. 한지문을 스치는 바람이 등잔불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불빛이 보자기의 안쪽을 얕게 훑었다. 거기 아주 작은 그림자들이 포개져 있었다. 그 포개짐 사이에서 방금 들렸던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손을 더 깊이 넣지 않았다. 불빛을 조금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조용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방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현도는 보자기 가장자리를 모아 잡았다가 손을 놓았다.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그러나 숨이 막히지 않게 아주 작은 틈을 남겨두었다. 걔는 여전히 문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바깥의 비는 조금 잦아들었다. 처마 끝 물줄기가 끊어졌다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는 등잔을 아주 약하게 낮춰 방 안의 빛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첫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졌다. 이 작은 꾸러미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어떤 이유로 산비를 뚫고 여기에 도착했는가? 문 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소나무의 깊은 향이 방 안으로 잠깐 스며들었다 사라졌다. 현도는 그 향기가 떠난 자리를 따라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보자기 위에서 멈춰 있었다. 아직은 열지 않았다. 열면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오래 살아온 습관이 먼저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먼저 바닥에 깔개를 한 겹 더 펴고 등잔 옆에 작은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 위로 손을 올렸다. 손끝의 온기가 천의 결을 타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보자기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그 움직임은 2번, 3번 아주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생명은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구나. 현도는 그렇게 생각했다. 마음속 문장 하나가 조용히 완성되는 순간 그는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느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다른 비를 품고 있었다. 아주 얇고 아주 따뜻한 비.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뜨고 보자기의 입술을 더 크게 열었다. 그때 문지방 너머에서 흰 개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에 맞춰 보자기 속에서도 아주 작은 반응이 따라왔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오래된 신호처럼. 현도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은 아직 멈춰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한 호흡 더 주었다. 말 대신 방 안의 소리들, 비, 등잔, 호흡, 이 잠깐 서로를 비켜주었다. 그 빈틈으로 아주 여린 울음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이번엔 더 가까웠다. 이제 정말로 펼칠 시간이었다. 보자기 입술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얇게 흔들렸다. 따뜻한 결로 맺힌 천 사이에서 눈을 감은 3마리의 새끼가 포개져 있었다. 아직 세상의 말을 꺼낼 줄 모르는 입술들, 젖은 숨. 현도는 손바닥으로 보자기를 안쪽에서 받쳐 올리고 깔개 위에 조심스럽게 옮겼다. 흰개는 문가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숙였다가 들었다. 허락처럼 보였다. 그는 등잔을 더 낮추고 방 안의 등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 작은 덩이들을 담요 같은 삼배로 반쯤 덮어두고 옆에 얇은 베개를 말아 올려 둘렀다. 숨이 서로 얽히지 않게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작은 틈을 두었다. 새끼들은 처음 몇 번 작은 소리를 낸 뒤 곧 잠잠해졌다. 빗소리가 그들의 숨 위로 얇게 깔렸다. 현도는 문가의 흰개, 이제 마음속으로 설매라 불러본 에게 물그릇을 내려놓았다. 설매는 물 냄새를 맡고 한 번 혀를 대더니 눈길을 새끼들로 다시 돌렸다. 그날 밤 잠은 얇게 깔렸다. 현도는 깨어있다가 눈을 붙였다가 새끼들의 호흡을 확인하듯 다시 눈을 떴다.
설매는 문지방 쪽에 누운 채 밤을 통째로 지켰다. 바깥 비는 깊었다. 소나무 그림자가 한지에 눌러앉았다가 사라지고 다시 눌러앉았다. 새벽에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냄새는 약간 달라졌다. 젖은 청아 보리차 그리고 아주 연한 젖 냄새가 섞였다. 문밖보다 방, 아니 더 넉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현도는 새끼들을 위해 낮게 상을 하나 더 꺼냈다. 작은 그릇 3개를 나란히 놓았다. 설매가 받아먹을 따뜻한 죽, 새끼들의 몸을 덮을 얇은 천, 그리고 물. 그는 언덕길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산배 천과 볏짚을 조금 얻어왔다. 돌아오는 길, 비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힘을 모았다. 골짜기 공기는 젖었고 흙길에 찍힌 발자국은 물을 머금고 있었다. 발자국은 깊고 얕은 모양으로 이어졌다. 어떤 발자국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어떤 것은 더 선명해졌다. 현도는 그것들을 한 번씩 내려다보면서 걸었다. 며칠 사이 새끼들은 눈꺼풀을 조금씩 들어 올렸다. 눈동자는 처음에 흐렸고 조금 지나자 유리알처럼 빛을 받았다. 설매는 그때마다 몸을 낮추고 새끼들의 등에 코끝을 톡 건드렸다. 젖을 먹이고 혀로 털을 고르고 한 바퀴 방을 돌았다. 문가에 서서 바깥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돌아와 제자리로 누웠다. 현도는 그 움직임에 맞춰 등잔의 불길을 올렸다 내렸다. 지나치게 밝으면 새끼들이 싫어했고 너무 어두우면 숨이 좁아 보였다. 적당한 빛을 찾는 일은 그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일이 하나씩 늘었다. 새벽에는 물을 데워 수건을 덮이고 낮에는 깔개를 햇살에 말렸다. 구름이 얇게 갈라지는 시간에 그는 마당에서 산배를 늘어뜨려 바람을 잠시 빌렸다. 저녁이면 설매에 밥을 끓였다. 보리쌀을 오래 저어 작은 기포가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줄이고 한참 더. 그동안 새끼들은 낮은 상 아래로 굴러 들어갔고 가끔씩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면 서로의 귀를 물고 다시 설매의 배 쪽으로 모였다. 흐르는 하루 속에서 그들의 시간을 붙잡는 건 소리보다 온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가 잠깐 멎었을 때 설매가 문을 나갔다. 특별한 예고는 없었다. 문지방에 머리를 얹고 한숨 길게 쉬더니 몸을 일으켜 2발자국 나갔다. 그리고 한 번 돌아보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현도는 그 뒤를 서둘러 따라가지 않았다. 몸을 굽혀 새끼들을 바라봤다. 3마리는 설매의 그림자를 잠깐 쫓듯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다시 서로에게 기대 머리를 내려놓았다.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필요한 때였다. 문 밖의 소나무 그림자는 밝다가 어두워졌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능선을 타고 흘렀다. 설매는 그날 해가 지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들어서도 문지방은 비어 있었다. 현도는 낮은 상 옆에 앉아 새끼들이 자는 동안 바깥 소리를 들었다. 먼 데서 여우가 2-3번 질러 올리는 소리, 물길을 건너며 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설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가에 놓아둔 그릇 속 죽은 식어 표면이 얇게 굳었다. 그는 죽 위에 얇은 막을 떼어내고 덮개를 덮었다. 잠깐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새끼들의 숨은 여전히 얇고 규칙적이었다. 이틀째 되는 밤 설매는 돌아왔다. 비는 가늘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지문 아래에 그림자가 어슴풀에 엎드렸다. 현도가 문을 열어 젖히자 바깥 공기가 몸 안으로 들이쳤다. 설매의 털에는 잔 이파리가 엉겨 있었고 옆구리엔 흙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으나 오래 걷는 이의 피로가 깊게 눌러 있었다. 설매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섰다가 멈췄다. 새끼들의 냄새가, 방의 온기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듯 했다. 현도는 말없이 물그릇을 당겼다. 설매가 물을 마시는 동안 그는 아궁이 근처에 걸어둔 약초 묶음에서 몇 가지를 골랐다. 그가 달인 물은 쓴내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었다. 상이슬개서 뜯어 말린 잎과 줄기였다. 설매는 처음 2번은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현도가 물에 손가락을 적셔 설매의 입술에 톡 떨어뜨리자 조금씩 혀를 댔다. 새끼들은 잠에서 깨어 치익 하는 짧은 숨을 내뱉었다. 설매가 고개를 들자 3마리 모두 설매의 냄새를 쫓아 발을 끌듯 옮겼다. 현도는 그들의 길목을 가로막지 않았다. 조그맣게 길을 터주고 등잔을 살짝 밀었다. 불빛이 설매의 옆구리를 따뜻하게 덮었다. 그날 밤 설매는 새끼들 사이에 몸을 말고 누웠다. 현도는 방 구석의 낮은 자리를 펴고 누웠다. 잠들기 전 그는 문가를 다시 한번 보았다. 바깥은 비가 멈춘 뒤의 냄새로 가득했다. 흙 속의 냄새가 올라오고 나무 속의 냄새가 열렸다. 누군가는 그런 냄새를 살아있는 냄새라고 부른다. 그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방 안의 모든 숨이 그 냄새와 길게 섞이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그 뒤로 며칠 설매는 여전히 문 밖을 바라보았으나 더 나가지 않았다. 시간은 두께를 바꾸며 흘렀다. 새끼들의 귀는 서서히 서고 발걸음은 굳이 조심하지 않아도 넘어질 만큼 단단해졌다. 3마리는 방 간의 지도 위에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었다. 상 뒤쪽 좁은 통로, 등잔 옆 따뜻한 원, 문턱 앞 음영진 사각. 현도는 그 길들이 겹치는 곳마다 작은 깔개를 덧댔다. 저마다의 자리, 저마다의 온기를 보존하려는 듯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각각의 호흡에 어울리는 소리를 붙여보았다. 이슬, 솔, 바람. 아침에 잘 깨는 녀석, 배가 부르면 한참을 누워있는 녀석, 작은 소리에 먼저 고개를 드는 녀석. 어느 날 설매가 다시 문 밖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 아래에서 빛을 고르게 퍼뜨리고 있었다. 현도는 한 걸음 앞서 문을 열었다. 설매는 문지방을 넘어 2-3발자국 나갔다가 이번엔 금세 돌아섰다. 문가에 앉아 마당을 지우듯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경계가 생긴 것 같았다. 가야 할 곳은 멀리 없고 머물 곳도 너무 좁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새끼들 중 2이 마당 계단을 처음 내려갔다. 계단마다 몸을 낮추고 발바닥으로 결을 확인하듯 한 칸씩. 현도는 그 뒷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계단 아래에 작은 그릇을 놓아 두었다. 물 한 모금으로 용기를 기르는 법을 그들도 곧 배우는 모양이었다. 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갈 때 산바람은 결을 바꿨다. 밤이면 이마가 시원했고 아침이면 햇살이 더 또렷했다. 새끼들의 털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설매는 새끼들이 잠들면 방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핥고 문 밖을 한번 둘러보았다. 현도는 그 시간에 작은 방망이로 대나무 발판을 정리하거나 나무 그릇의 금간 부분을 얇은 실로 묶었다. 집안의 물건들도 제 몫을 다할 준비를 갖추는 듯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늘 그 자리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다. 산 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암자 앞을 지날 때마다 가끔 문틈으로 눈을 맞추곤 했다. 스님 강아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드는 아이의 뒤에서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민망합니다. 아이가 워낙 좋아해서. 현도는 미소를 얇게 그었다. 설매는 낮은 으르렁도 없이 아이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눈길은 배척도 환영도 아니었다. 여기서 자라야 한다는 말과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는 말 사이 균형 같은 것이 있었다. 어느 저녁, 이웃 골짜기에서 온 부부가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스님, 그 강아지 하나를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쑤신다 하시는데 집에 숨결이 하나 있으면 덜 외롭겠다고요. 남자의 말은 단정했고 여자의 손은 앞치마 끈을 잡은 채 조금 떨렸다. 현도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설매의 눈길을 먼저 받았다. 설매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듯 문밖까지 나왔다. 그리고 새끼 셋을 차례로 보고 마지막에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현도는 그 숙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한 생의 길이 한 번 갈라지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기억이 났다. 그날 밤 현도는 새끼들을 오래 안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목줄을 만들었다. 삼배 실을 꼬아 부드럽게 살에 닿아도 상처가 나지 않게 새끼들의 몸통을 한 번씩 쓰다듬고 귓바퀴 뒤를 톡 건드렸다. 설매는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붙잡지 않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방 안은 낮게 숨쉬었다. 그리고 해가 얇은 선으로 산등성이에 닿았을 때 부부가 다시 왔다. 남자는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고 여자는 집에서 가져온 얇은 수건을 한 장 내밀었다. 이걸 그 아이에게 덮어주려고요. 현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끼들 가운데 아침에 먼저 눈을 뜨던 녀석, 현도 마음속 이름으로는 이슬을 품에 안았다. 아이와 마주치게 하듯 조심히 건넸다. 아이의 손이 떨렸고 새끼는 잠깐 코끝을 킁킁 대더니 금세 고개를 어깨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설매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꺼풀을 한번 천천히 덮었다가 다시 올렸다. 부부는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 골짜기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설매는 문지방에 앉아 있었다. 첫째가 떠난 뒤 집안의 소리는 조금 바뀌었다. 남은 둘이 서로를 찾는 소리가 잠깐 늘었고 금세 새로운 균형이 생겼다. 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바닥을 넓게 쓰며 움직였다. 현도는 빈 자리에 깔개를 걷지 않았다. 조금 더 그 자리에 두었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손끝이 그 위를 살짝 스쳤다. 손끝에 남는 감촉으로 여전히 거기에 머무는 온기를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며칠 뒤에는 산마을 어르신이 암자를 찾았다. 밤에 순찰 돌 때 짖어줄 놈이 필요하긴 한데 시끄럽게만 울진 않겠지. 농담이었지만 농담으로만 듣기엔 눈가에 오래된 그늘이 있었다. 현도는 웃으며 산은 산답게 개는 개답게 울겠지요 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현도 뒤쪽의 새끼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중에 돌아갈 때 어르신은 노끈으로 감싼 작은 고구마,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건 새끼가 아니라 스님 드릴 것. 손등에 굳은 살이 오래된 길을 말해 주었다. 둘째는 그렇게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현도는 이번에도 오래 잡지 않았다. 대신 문 앞까지 함께 걸었다. 설매는 2걸음 앞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새끼의 귀를 한 번 핥았다. 낮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르신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새끼를 품에 넣었다. 이름은 생각해 둘게.
돌아서는 어깨가 잠깐 넓어 보였다. 설매는 계단 위에서 그 등을 오래 보았다. 비도 바람도 없는 날이었는데 소리가 없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남은 하나 현도가 마음속으로 바람이라 부르던 녀석은 두 형제의 빈자리를 안쪽으로 꽉 채웠다. 낮이면 마당으로 나갔다 돌아오고 밤이면 등잔 옆 둥근 원에 몸을 말았다. 설매는 그 옆에서 머리를 올렸다. 하룻밤에 한 번 길게 숨을 대쉬었다. 그 소리에 맞춰 바람은 고개를 들었다가 곧 고개를 눕혔다. 둘 사이에는 말의 자리보다 숨의 자리가 컸다. 현도는 그 사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리지 않는 일이 도리어 도와주는 때가 있다는 걸 이제는 더 아는 나이가 되었다. 마지막 새끼를 찾으러 온 집은 골짜기 넘어 노니 넓게 펼쳐진 마을에서 왔다. 젊은 형제가 함께 섰다. 새벽에 새를 깨우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개가 있으면 집이 더 먼저 깨어나는 것 같다고. 그 말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들어 있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형제들의 냄새를 한참 맡더니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설매가 문지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동자의 작은 불빛 하나가 잠깐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떠나는 길, 형제는 줄을 단단히 잡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계단 아래에서 한 번, 암자 문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산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바람은 두 번은 눈을 맞추지 않고 마지막에만 고개를 들었다. 그때 설매의 꼬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이 끝나자 산바람이 바뀌었다. 어디선가 종소리 비슷한 금소금이 한 번 스쳐갔다. 마을 쪽 누군가가 들고 있던 양철 바가지가 바람에 부딪혔을지도 몰랐다.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소리는 오래 남았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넓어진 것 같기도 비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현도는 비워둔 깔개들을 접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접으면 무엇인가 끝나는 것 같았다. 설매는 문가에 자리를 잡았다. 몇 번 눈을 감았다 뜨고 밤이 오기 전에 한 번 짧게 울었다. 울음이라기보다 숨을 길게 내뱉으며 만든 소리에 가까웠다. 현도는 기와의 선을 따라 저녁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빛은 계단 가장자리를 얇게 칠했고 그 위로 작은 벌레가 지나갔다. 그날 밤 등잔불은 조금 더 오래 타올랐다. 현도는 방을 빙빙 도는 대신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었다. 설매가 몸을 옆으로 더 말자 그의 시선도 그 곡선을 따라갔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여럿 이어졌다. 모양과 높낮이가 달랐고 각 집의 답장도 다르게 돌아왔다. 개답게의 얼굴들이 산 너머에서 번갈아가며 빛을 내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서로 다른 빛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이슬이, 소리, 바람이 이제 다른 이름을 얻었을 아이들이 각자 다른 집의 숨과 섞여가는 모양새를 아직 보지 못한 얼굴로 그려보았다. 새벽녘, 문 밖의 계단 위로 얇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현도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금 열었다. 안개는 무릎 높이까지 채워져 있었고 나무들의 발목이 흰 물결 속에 잠긴 듯 보였다. 설매는 문에 가까이 다가가 공기를 맡았다. 귀가 한번 움직였다. 현도는 물그릇을 채우고 설매에게 조용히 밀어주었다. 그리고 빈 깔개에 세 장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천의 거친 결이 손금 사이로 와 닿았다. 그 감촉이 새벽 공기보다 더 또렷했다. 해가 올라오자 계단의 그림자는 방향을 바꾸었다.
그림자는 짧았다가 길어지고 길어지다가 또 짧아졌다. 하루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전의 시작과 같지 않았다. 방 안에는 3개의 빈 자리와 1마리의 어미, 그리고 오래 깨어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다. 현도는 그 모두를 눈으로 어루만졌다. 어루만진다는 건 손을 얹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이 집은 가르쳐 주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현도는 문지방에 앉아 계단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릴 것 같다가 끝내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돌계단의 모서리를 스쳤고 소리피 한 장 계단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갔다. 설매는 문턱에 턱을 얹었다. 눈은 반쯤 감겼다가 조심스레 열렸다. 현도는 숨을 고르고 작은 소리로 낮은 기도를 올렸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기다린다는 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하는 일이니까. 등잔불을 켜기 직전의 시간, 계단은 비어 있었다. 아래쪽에서부터 저녁이 차오르고 위쪽에서는 어둠이 내려왔다. 두 색이 서로 어깨를 맞대는 자리에 아무 발자국도 없었다. 현도는 그 빈 곳을 오래 보았다. 설매도 그곳을 보았다. 두 시선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소리, 혹은 소리가 되려다만 움직임. 현도는 고개를 조금 갸웃했다. 다시 정적. 계단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이 그날의 끝이었다. 계단이 비어 있던 그 저녁, 아주 얇은 소리가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 소리라기보다 움직임의 그림자였다. 현도는 고개를 조금 기울인 채 귀를 세웠다. 다시 정적이 깔렸다. 등잔을 켜려다 말고 그는 문지방에 앉아 하늘빛이 어둠에 섞이는 걸 지켜보았다. 그때 첫 발자국 소리가 돌계단의 가장자리를 더듬듯 올라왔다. 또각이 아니라 물을 머금은 발바닥이 돌의 결을 확인하며 내는 낮은 마찰음. 한 칸, 또 한 칸. 계단 꼭대기에서 작은 그림자가 멈췄다. 문을 열자 비 냄새가 먼저 안으로 들었다. 안개가 얇게 깔린 마당 너머로 꼬리를 조심스럽게 흔드는 어린 개가 서 있었다. 복슬복슬하던 배 주변 털이 비에 눌려 길이 달라져 있었지만 걸음은 기억을 더듬는 듯 또렷했다. 현도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준 적이 없으니 부를 이름이 없었다. 다만 마음속에만 붙여두었던 소리, 이슬, 이 목 뒤에서 짧게 흔들렸다. 아이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등잔 옆 둥근 원으로 가서 몸을 말았다. 자리의 냄새를 알아본 것이다. 등잔은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도 거기는 오래전부터 따뜻했다. 어떻게 왔을까? 현도는 물그릇을 조금 옆으로 밀며 속으로 물었다. 대답 대신 바깥에서 또 다른 기척이 훑고 지나갔다. 아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아주 멀리서 소리가 되려다 만 흔들림이 다시 흩어졌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밤이 더 내려앉고 안개가 풀리며 별빛이 드문드문 생길 동안 그는 문 앞에 빈 자리와 방 안의 둥근 원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호흡은 곧 고르게 변했고 앞발은 잠시 떨리다가 이내 느슨해졌다. 현도는 등잔에 불을 올려 불꽃을 바늘끝만큼 키웠다. 빛이 원의 가장자리에 부드러운 선을 그렸다. 다음 날 새벽 돌계단 아래에서 낮게 목을 고르는 소리가 났다. 현도는 문을 열었다. 또 한 마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땅의 결을 기억하는 발,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눈. 마을 어르신의 품에 안겨 내려갔던 그 아이였다. 아이는 문턱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방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냄새를 몇 번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스스로 문턱을 넘어 첫째가 말아놓은 원 옆에 빈 원으로 들어갔다. 두 개의 원 사이로 보리차 냄새가 얇게 흘렀다. 현도는 그 냄새에 장작불을 조금 더 얹었다. 따뜻함이 서로를 겹치지 않게 번지도록.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자 첫 번째 집에서 남자가 찾아왔다. 눈 아래가 약간 파였으나 표정은 곧았다. 스님, 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문은 닫아놨는데. 그는 어젯밤의 일을 하나하나 꺼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조용한 발자국, 살짝 흔들린 출렁문, 베란다 난간을 넘어간 아기 발. 붙잡으려 했지만 붙잡는 것이 옳은지 한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끝내 따라가지 못한 발을 자책하듯 내려다보았다. 현도는 고개를 숙여 들었다. 여기 왔습니다. 잠시 지켜보지요. 판결이 아니라 경청. 남자는 안도의 숨을 짧게 내쉬었다. 점심 무렵 산마을 어르신도 올랐다. 밤에 순찰 나갔다 왔더니 없어. 노끈으로 문을 묶고 잤거든. 근데 묶인 채로 있는데 안에는 없더라고. 그는 자신의 말이 스스로도 미심쩍은 듯 모자를 벗어 양손에 쥔 채 문지방을 오래 봤다. 등잔 옆 둥근 원 2개와 그 주변에 남은 작은 흙자국 몇 개. 어르신의 얼굴에는 숨겨둔 걱정과 함께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이 섞여 있었다. 여기 와 있으면 그게 맞는 길이겠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이 허락한 길이 있지요. 우리는 길을 묻고 그 길을 어지럽히지 않는 법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아이가 돌아왔다. 해가 산 뒤로 떨어지기 직전 길이 가장 길어지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잠깐 멈추고 냄새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문턱 앞에 서서는 눈을 들지 않고 방 안으로 향했다. 두 형제가 만든 원으로 들어가려다 머뭇하며 자신만의 원을 찾았다. 등잔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도 오래전부터 출입하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세 개의 원이 방 안에 그려진 저녁, 바람의 결이 평소보다 느리게 흘렀다. 밤이 깊기 전에 세 집의 사람들이 차례로 암제에 올라왔다. 각자 다른 하소연, 다른 미안함, 다른 당혹. 우린 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없어졌어요. 울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말들이 방 안의 공기를 떠다녔다가 하나의 결로 모였다. 현도는 그 결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단정하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는 일만 했다. 설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 위로 사람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누군가는 물었다. 어미는 현도는 산은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현도는 바닥에 깔개를 한 번 더 정돈했다. 세 개의 원 사이 간격을 다시 재고 등잔의 위치를 한 뼘 정도 옮겼다. 빛이 겹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얇게 내려앉도록.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잠들기 전 서로의 귀에 코끝을 대고 냄새를 섞었다. 집과 길, 낯선 이들의 손바닥과 무릎, 문 앞의 바람, 논에서 올라오던 물비린내, 그리고 여기의 나무와 청아 불의 냄새. 냄새들이 겹겹이 포개졌다. 그 겹침 속에서 새아이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에 다가갔다가 다시 제각기 흩어졌다.
그날 밤은 비가 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 잠자던 매미가 마지막 울음을 밀어 올렸다. 짧고 큼직한 여름의 끝자락. 현도는 매미 소리가 멈출 때마다 등잔불을 아주 약하게 줄였다. 불꽃의 높이와 방 안의 숨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보는 일은 수습승 때부터 길들인 습관이었다. 등잔이 거의 꺼질 즈음 문 밖에서 바닥을 긁는 작은 소리가 났다. 나뭇가지가 기와에 스치는 소리일 수도 있었고 달빛에 놀란 산새의 발자국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도는 그 소리를 곧 알아들었다. 많은 밤을 들어본 소리, 오직 한 몸의 리듬이 가진 강력, 설매였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별빛이 흩어지는 듯한 냄새, 설매는 문 밖에 서 있었다. 한동안 산에 머물다 돌아온 몸은 말랐지만 고개는 똑바로 들려 있었다.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다만 오래 걷는 이의 노곤함이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매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턱 앞에서 아이들 냄새를 먼저 길게 들이마셨다. 방 안에서 세 개의 원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한 마리는 고개를 들었고, 한 마리는 앞발을 쭉 뻗었고, 한 마리는 꼬리를 살짝 탁탁 쳤다. 설매가 문턱을 넘는데 그 세 움직임이면 충분했다. 설매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세 아이의 사이를 천천히 돌았다. 코끝으로 각각의 귀 뒤를 확인하고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고 마지막에 원들의 중심을 잇는 자리,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던 바닥에 몸을 말고 누웠다. 아이들이 하나씩 다가와 설매의 배 옆, 앞발 및 턱 아래에 자리를 만들었다. 등잔불이 아주 낮게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한번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졌다. 숨들이 서로를 덮었다. 이 집이 오래 기다린 그림이 말 없이 완성되었다. 현도는 한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등잔을 손바닥으로 감싸 빛을 조금 눌렀다. 너무 밝지 않게, 그러나 길을 잃을 만큼 어둡지 않게. 그는 작은 그릇들을 가져와 물과 보리죽을 새로 갈았다. 설매는 아이들이 잠들기 시작할 때까지 먹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입에 숨을 얇게 댔다. 긴장한 숨이 아니었다. 길을 마치고 돌아온 이의 숨이었다. 현도는 그 숨에 맞춰 그릇을 조금 더 옆으로 밀었다. 설매가 마침내 물을 마셨다. 혀가 그릇을 2번 긁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은 충만했다. 새벽, 목어, 무유, 텀마레를 두드리는 손길이 유난히 가벼웠다. 나무 물고기의 속이내는 둔탁하고도 맑은 소리. 소리는 방 안의 숨과 겹치지 않게 천천히 퍼졌다. 아이들의 귀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설매의 꼬리도 한번 가볍게 흔들렸다. 현도는 나무 그릇을 씻어 밖에 말리고 삼배의 깔개를 햇볕에 조금 내놓았다가 다시 들였다. 햇볕은 계단의 절반까지만 들어왔고 나머지 절반은 산 그림자가 차지했다. 경계선 위에 날벌레가 날아다녔다. 현도는 그 경계를 오래 보았다. 늘 있었던 것인데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다. 해가 기울 즈음 낮에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둘이 다시 암자를 찾았다. 표정은 각자의 무게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같은 곳을 향했다. 바닥의 새원, 그리고 그 중심에 누운 설매. 누구도 데려가겠다거나 다시 시도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친구의 집에 들른 이처럼 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맞췄다. 여기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한 번 방 안을 지나갔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는 데가 있고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조심스럽게 이름 붙였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규칙이 조금 바뀌었다. 아침에는 새 아이가 순서를 바꿔가며 마당을 둘렀고 설매는 한 발짝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낮에는 등잔 옆 원 하나를 기지개 자리로 비워두었고 해가 기울면 현도는 사다리를 마당 구석으로 옮겨 세워두었다. 비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그 사다리에 다시 올라야 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는 생각. 사다리는 이제 구조의 도구가 아니라 시작을 기억하는 표지가 되었다. 보기만 해도 손바닥에 기와의 결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비는 가끔 왔다. 비가 올 때마다 방 안의 소리들이 한 박자씩 밀려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빗소리, 숨소리, 모거의 둔탁한 울림, 보리차가 끓어오르다 잠시 가라앉는 소리. 그 사이로 아이들의 잠꼬대가 아주 가늘게 섞였다. 무언가를 좇는 소리 같기도 무엇에서 돌아오는 길을 다시 밟는 소리 같기도 했다. 설매는 그때마다 귀를 세웠다가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눈을 감았다. 보호가 아닌 확인. 현도는 그 차이를 마음에 적어두었다. 어느 날 먼 골짜기에서 낯선 방문객이 올라왔다. 여기서 개들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은 산을 타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퍼져 있었다. 현도는 길이 하나였던 게 아니라 여기가 그 길들의 가운데인가 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방 안의 원을 보고 설매의 눈을 보고 마지막에는 등잔을 보았다. 이 집은 빛을 아는군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사라졌을 때 현도는 등잔을 아주 조금 더 올렸다. 말 대신 불꽃의 높이로 답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바람이 산을 한번 휘돌아 내려온 저녁, 현도는 방 안의 원들을 새 삼배로 갈아 끼웠다. 아이들이 그 위에서 몸을 말 때 잠깐 미끄러지지 않도록 결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길을 냈다. 설매는 문가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 길을 아는 눈빛, 길에서 돌아온 눈빛. 현도는 설매에게 다가가 귀 뒤를 가볍게 긁어주었다. 설매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래된 신뢰가 몸짓으로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밤이 내려앉으면 집은 다시 숨으로 가득 찼다. 새아이의 걸음은 낮보다 더 느리고 설매의 숨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길었다. 그 숨이 등잔불과 겹칠 때 현도는 마음속으로 짧게 말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큰 소리로도 속삭임으로도 아니고 오직 마음의 무게로만 전해지는 인사. 그는 그 인사가 벽과 기둥을 지나 지붕의 용마루까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곳 한때 하얀 점이 바람에 떨리던 자리, 그때 손바닥에 닿았던 젖은 이마의 온기와 지금 방 안을 채운 많은 온기가 같은 선 위에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 날은 비가, 어떤 날은 별이, 어떤 날은 안개가 집을 덮었다. 그러나 무엇이 덮이든 집안의 호흡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고 발자국의 깊이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설매는 예전보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가야 할 필요가 없었다. 길이 다시 집 안으로 그려졌으니까. 현도는 그 길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손길을 거두는 법을 더 배웠다. 대신 제때 물을 갈고 제때 깔개를 말리고 제때 한지를 덧대는 일. 작은 일들의 정확함이 집의 숨을 더 깊게 해주었다. 어느 비 오는 밤 현도는 모거를 두드리다 말고 잠시 멈췄다. 비와 나무와 흙의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는 불쑥 떠오른 생각에 조용히 웃었다. 처음은 지붕 위였지. 그때의 사다리, 그때의 미끄러짐, 그때의 무릎과 손바닥, 그리고 한 손으로는 놓지 않겠다는 말없는 결심. 지금은 그 결심을 매일 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닦아내는 중이다. 누군가의 귀 뒤를 쓰다듬고 그릇에 물 높이를 맞추고 등잔에 심지를 다듬는 따위의 모양으로. 그는 한 번 더 모거를 두드렸다. 소리가 비를 헤집지 않고 비가 소리를 덮지 않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집은 오래 숨을 쉬었다. 설매가 몸을 조금 돌려 새아이를 더 깊게 품었다. 현도는 방의 모서리를 하나씩 훑었다. 젖은 삼배, 말라가는 그릇, 밤의 공기, 사람의 부재, 동물의 존재, 그리고 침묵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방. 그는 그 방의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고요로 드리는 인사. 그 인사를 올리고 난 다음 그는 비로소 판단을 마음속에서 문장으로 만들었다. 여기 남겨두자. 데려갈 이도 없고 데려가려는 마음도 없었다. 길이 스스로 골라준 집, 스스로 돌아오는 길. 그는 다음 날을 위해 작은 일을 더했다. 새 그릇 하나를 더 꺼내고 사다리의 위치를 조금 옮기고 문지방의 미끄럼을 줄이기 위한 대나무 발을 다시 묶었다.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되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의 소리는 더 이상 비에 빼앗기지 않았다. 각자의 숨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 자리들이 서로를 덮었다. 현도는 마지막으로 한지문을 살짝 열어 밖을 보았다. 용마루가 어둠 속에서 낮은 선으로 눕고 있었다. 그 선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들만 각자 자리에서 제 빛을 냈다. 그는 문을 닫고 등잔을 낮추고 조용히 앉았다. 손바닥이 무릎 위에서 온기를 만들었다. 그 온기가 천천히 방바닥으로, 그 다음에는 집 전체로 번졌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비에게, 길에게, 돌아오는 발들에게, 기다린 자리에게, 그리고 손이 닿았던 모든 표면에게. 인사는 짧았다. 그러나 방 안의 시간은 그 인사를 오래 붙잡았다. 붙잡을수록 가벼워지는 종류의 무게. 그는 눈을 감았다. 호흡이 등잔의 마지막 불씨와 같은 속도로 내려갔다. 언젠가 다시 비가 올 것이다. 누군가 또 길을 묻고 올라올지도 모른다. 그때도 그는 오늘처럼 대답할 것이다. 오는 데가 있고 머무는 데가 있다고. 그리고 어느 밤엔가 지붕을 때리는 비 소리가 다시 아주 낮게 바뀌는 순간 그는 알 것이다. 이 집은 다시 한번 선택받았다고. 마지막 한 줄의 인사, 오늘도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